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반야심경입니다. 반야심경을 우리 현대과학적으로 한번 이해해보자, 이런 뜻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불교가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르게 수행하면 우리 삶의 질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다 더 넉넉한 삶,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에서 반야심경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즉 삶의 태도를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배울 수 있다면 그걸 배워서 한번 이해해보자 합니다. 근데 반야심경은 굉장히 짧은 경전입니다. 260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첫머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대뜸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입니다. 이걸 그냥 이 얘기 그대로 해본다면 사물의 실상이 참모습이 공하다. 공하다는 말은 실체가 없다는 건데 뭐가 있는지 잡아내 보려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공림을 깨닫는 것이 윤리 핵심이라는 뜻인데 우리 보통 사람이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왜 온이라는 것은 사실은 불교에서 말할 때 열반이나 무의를 제외한 이 세상 일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우주와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공하다고 그랬는데 공하지 않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탁자도 있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물도 있습니다. 근데 공하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이 공한 것을 알면 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일 양자역학이 없었더라면 불교가 윤리적으로 훌륭한 가르침을 베푼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들이 공과 중도에 관한 얘기가 많은데 그거는 이쪽이 서양 철학이나 양자역학을 제외한 다른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부처님이 착각했거나 잘못을 했거나 문제가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이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기 스위치가 켜져 있거나 꺼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지 켜져 있기도 하고 꺼져 있기도 하다, 이런 상태로 상상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존재와 비존재를 떠나서 여자는 중도를 취한다든지,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영원히 살거나 죽으면 끝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부처님은 상주와 단멸을 다 떠나서 중도를 취한다.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죽으면 끝나는 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뭘 어떻게 얘기되는가? 인간의 이성적 사유로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을 한참 동안 관찰하던 물리학자들이 자연의 본질은 정말 공과 중도라는 것을 자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물리학을 하신 분들이 아니겠지만은 물리학을 공부해 보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먼저 빛은 입자인가 파동인가? 이게 공과 중도의 이해에 의한 첫걸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부처님의 설법에 의하면 삼법인이죠. 사물의 참모습은 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사물은 공과는 거리가 멉니다. 공은 영기 위치에서 일체 사물이 다른 것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그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불교적인 용어로서는 그걸 자성이라고 부르는데, 자성이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지를 한번 남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어머니나 누구의 아버지나 누구의 아들이나 누구의 딸이라든가 누구의 친구라든가 이런 관계를 떠나서 내가 누구라고 설명할 길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뜻을 하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의 머리에
그렇다 해서 뭐 어떻다는가 하고 공의 의미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말로 설명을 드려도 제가 찾아보면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공의 의미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공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지만 적어도 반야심경에서는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하면서 쭉 나가다가 무고집멸도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고집멸도라고 했거든요. 근데 반야심경은 무고집멸도라고 합니다. 그때는 분명히 없다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진공묘유라고 해서 실체가 없긴 하지만 온갖 작용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그러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주론을 그 중에서 제일 앞서가 있는 이론을 우리가 급팽창 이론 또는 초팽창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 초팽창 이론을 제일 먼저 주창했던 알란 구스라는 물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이라는 건 없다는 말이 있지만 우주야말로 공짜다. 우주가 사실은 공에서 나왔다는 것을 물리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한번 이 공의 의미를 뭔가 찾아보자는데, 자, 없다고 하면서도 또 반야심경 분명히 없다 그랬거든요. 무안이 비설신이 뭐 무색성향 미촉법 하는데도 그러면서 불구하고 색즉 시공 공즉 시세라고 얘기합니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말이죠. 공은 없는 거고 색은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 물질을 말하는 건데, 없는 게 있다니 이게 도대체가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지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만 아니라, 또 이건 그 반야심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만 대승불교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 생사즉 열반, 번뇌즉 보리, 범부즉 부처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왜냐하면 범부는 깨닫지 못해서 미망에 빠져가지고 없는 걸 있다고 보고 있는 걸 없다고 보는 우리 보통 사람을 말하는 거고, 부처님은 깨달아서 그런 걸 잘 아는 분인데 꼭 같다 그랬어요. 범부가 즉 부처다. 그걸 어떻게 이해할 건가? 그렇기 때문에 공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워서 양자각이 없었더라면은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불교를 좋아하지만 불교는 어딘가에 잘못된 이론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마침 양자각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반야심경을 이제 한번 양자각에 대해서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까다로운 공의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사실 사물의 실상이 그렇게 오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았을 때 내가 깨달은 이 법은 너무나 오묘하고 이성적 사유를 초월해서 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할 것이다 하고 그냥 그대로 열반에 드시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범청이 나와서 부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1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와서 설법하십시오 했던 게 바로 이렇게 사물의 실상이 오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참모습이 오묘해서 깨친 사람이 아니면 그 불경을 이해할 수는 없긴 하지만은 양자역학을 공부해 보면 적어도 깨달음이 없는 보통 사람들도 적어도 머리로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물의 참모습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양자역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서 그렇구나 하지는 못하지만 머리로서는 그래야 그럴 수 있으니까 부처님 말씀이 저런 걸 통해서 이해해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이제 시간이 꽤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여기에 제가 양자역학을 많이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물론 그 양자역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은 어렵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왜 어렵다 그러냐면은 제가 양자역학의 이론을 강의해가지고 뭐 방정식을 푼다든지 이 방정식의 의미가 뭐냐고 묻는다면 그때 어렵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것은 그냥 물리학자들이 자연현상을 본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걸 봤다는데 뭘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전기 스위치가 켜져 있기도 하고 꺼져 있기도 하다는 것을
물리학자들이 봤습니다 하고 말해주면 그게 어렵습니까? 그건 어려운 게 아니고 이상할 뿐이죠. 아, 자연현상은 참 이상하다, 오묘하다. 우리의 일상적인 사유 방식과 사물 인식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이 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지만 어렵다는 말은 잘못됩니다. 오늘 제 강의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지 이상한 걸 몇 개 보여드릴 뿐입니다. 그러면 그냥 돌아가셔서 그거 참 이상하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자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강의라는 저도 이해 못하고 양자역학을 만든 사람도 이해 못하고 아인슈타인도 이해 못하고 양자역학의 철학적 기반을 말하면 보아도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처음에 그 기초에 해당하는 그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제안했던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자역학을 학생들한테 강의를 한 다음에 내가 한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내가 똑바로 말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걸 학생이 이해했으니까 그럼 강의 잘못한 거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아, 그렇게 이상한 게 자연이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 강의에서 그래서 말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뭔가 생각이 잘못됐다고 아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빛이 이중성이라는 것은, 이중성이란 말은 미리 말씀드린다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성질을 내가 갖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범부 즉 부처가 바로 사람이 갖고 있는 이중성입니다. 논리적으로 같은 게 아니잖아요. 범부이면 범부이고 부처이면 부처이지 내가 범부이면서 부처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그게 이중성입니다. 근데 자연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파동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건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파동이 있는데 제일 쉬운 걸 따져서 물에 돌멩이가 떨어지면 이렇게 물이 출렁거리죠, 파도가.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현상, 이게 바로 파동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파동이 뭐가 그러면 특별하게 이상한 게 있냐면은 파동 두 개가 있네요. 이렇게 요걸 우리가 마루라고 그러고 요걸 골이라고 그러는데 마루와 골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 파동과 또 똑같은 파동 두 개가 만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나냐면 마루와 마루가 만나고 골과 골이 만나요. 이 파동이 합쳐지면 파동은 반드시 하나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하나가 돼요. 그러면 합쳐지면 요걸 우리가 진폭이라는데, 진동하는 폭이라서 진폭이라는데, 진폭이 1이라면 1과 1을 합치면 2가 되죠. 그 다음 골도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이렇게 폭이 2배로 늘어나게 돼요. 이거 이해하기 쉽죠? 파동은 그렇게 합치면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파동의 세기는 어떻게 되면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진폭이 1이니까 1제곱은 1이고 요것도 1제곱이 1이니까 요 두 개의 파동을 각각의 세기를 말하면 2가 되는데 둘이 파동끼리 합쳐져서 하나의 파동이 되고 나면 진폭이 2가 됐으니까 세기가 4가 돼요. 그 점이 파동이 일반 입자하고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파동은 그렇게 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없어지기도 해요. 이와 같이 파동이 골과 마루가 만나고 골과 마루가 있는데 요 골이 있는 곳에 마루가 왔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니까 합쳐지면 0이죠. 여기는 마루가 1인데 골이 마이너스니까 역시 합쳐지면 1이죠. 아니 0이죠. 그러면 소멸해버려요. 그러니까 파동은 신기하게도 어떤 식으로 합쳐지면은 그 세기가 4배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합쳐지면 사라지기도 해요. 요거 근데 우리 돈은 그렇지 않죠. 우리 돈은 제가 지금 돈이 맞지 없는데 돈 여기 100원짜리 여기 100원짜리 있으면 두 개 합치면 200원 맞죠? 그걸 어떻게 싹 정확히 합쳤더니 갑자기 400원 된다든지 그런 법 없죠. 그러다가 실수로 이렇게 합쳤더니 이것처럼 사라진다는 법 없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파동과 입자는 우리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셨겠네요. 돈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파동은 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파동이 진행하는데 여기 보다시피 여기에 공을 하나
파동이 때립니다. 때리니 공이 밀려갑니까? 안 밀려가죠. 근데 당구공을 가지고 당구공을 탁 치면 튕겨서 나가죠. 근데 파동은 다른 걸 튕겨나가게 못해요. 그러니까 파동은 충격을 전하지 못합니다. 이게 파동의 성질이에요. 근데 입자는 당구공을 보면 알겠지만 탕 치면 내가 발은 입자니까 주공을 탕 차면 튕겨나가게 하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은 벽돌 두 개가 까만 벽돌하고 파란 벽돌이 만나면 입자니까 튕겨나가네요. 여기에 빨간 공과 파란 공은 서로 충돌하면 튕겨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입자는 질량을 가진 실체라고 우리가 말하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정리해 보면은 이쪽을 입자의 성질이 넣어놓고 이쪽을 파동의 성질에 넣으면 입자는 똑똑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똑똑 떨어져 있어서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몇 분이 왔는지 내가 하나, 둘, 셋, 넷, 셀 수가 있어요. 근데 파동은 셀 수가 없습니다. 왜 셀 수 없냐면 제가 지금 말하기 음파라서 공기가 진동하는 현상이거든요. 내가 아 하면은 이 방 안에 아가 몇 개가 있어요. 합쳐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똑똑 떨어져 있죠. 여러분들 다 떨어져 있잖아요. 셀 수가 있고. 근데 이건 연속적이 돼가지고 제가 아 하면은 이 아 한마디 했지만 전 공간이 퍼져서 저기 계신 분이나 여기 계신 분이나 여기 다 그냥 이 소리 들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갇혀 있습니다. 입자는 여러분 입자니까 그 의자라는 좁은 공간에 가둬둘 수 있는데 제 소리를 가둬둘 수 있습니까? 요거 아 하는 요 아 하는 요 소리를 요 공간에 가둬둘 수 없으니까 반드시 퍼져나가요. 그 다음에 입자는 우리가 알기로 몸에 해당해. 이게 뭐 실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파동은 뭐가 흔들리는 거니까 흔드는 현상이니까 몸짓에 해당하니까 뭐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진동한다 할 때 존재하는 건 물이고 물결 파라는 파동은 물이 진동하는 현상이에요. 제가 춤을 추면은 이게 이제 파동인데 존재하는 건 입자라는 제 몸이고 제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은 그냥 몸짓에 해당합니까? 그냥 하나의 어떤 현상에 불과하니까 곧 생겼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리량. 물리량이라는 것은 개별 입자가 하나하나 갖는 건데 여러분 평균 몸무게를 그냥 50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10분이 계시면 여러분 몸무게는 500kg 되는 거죠. 근데 아까 파동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더하냐에 따라서 제곱을 해서 4배가 되거나 만약에 진폭이 3배가 되면 9배가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확 커지기도 하고 또는 이상하게 더하면 없어지기도 하죠. 물리량을 더하는 것 자체가 상황에 따라서 이건 달라져요. 여기는 뭐 상황 같은 생각 없이 그냥 10명 있으면 10명 몸무게 그냥 곱하면 되는 거고 20명이면 20명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성질을 가진 것과 이러한 성질을 가진 것은 완전히 별개의 존재인지 아니면 이런 성질을 가진 존재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십시오. 입자가 파동일 수가 없다는 게 여러분 생각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사물 인식 방식입니다. 그럼 정말 그런가? 우리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 맞는가? 요거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까 파동을 두 개가 합쳐지면은 간섭이 생긴다 했으니까 이것이 파동인지 입자인지 알아내는 방법,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벽에다가 구멍을 2개 뚫어놓고 여기다 보내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서 여기 어떻게 만나느냐 보면 돼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들어온 어떤 것과 여기에서 들어온 어떤 것이 만나서 파동이라면 이런 식으로 마루와 골이 만났으니까 여기서는 소멸되겠죠. 그러니까 만약 빛이라면 여기는 깜깜해지겠네요. 빛이 안 들어왔으니까 없어졌으니까. 근데 이렇게 만났어요. 마루와 마루가 만나. 그럼 여기는 보낸 빛보다 더 강해지겠죠. 그럼 여기는 밝아질 거예요. 그럼 여기 밑에는
이렇게 되면 어두워지고 어느 위치에서 만나냐에 따라서 어두워지기도 하고 밝아지기도 하는 띠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저기 양자역학이라는 여러분이 아마 전공을 안 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하느라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 시간은 물리학 시간이 아니라 불교 반야심경을 설명하는 자리죠. 근데 반야심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구멍을 2개 뚫어놨는데 여기다 구멍을 2개 뚫어놨거든요. 여기 근데 막았어요. 구멍을 막았고 여기에 입자를 보내는데 입자나 파동을 보내는데 이것이 구멍 하나만 뚫어놓으면 입자를 보내든 파동을 보내든 간섭 무늬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돼요. 여기 위에를 뚫어놓으면 이렇게 되고 밑을 뚫어놓으면 어때요?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밀가루를 여기서 한번 부어보세요. 이렇게 소복이 쌓이지 않겠어요? 여기다 밀가루를 한번 부어보세요. 이렇게 쌓이겠죠. 이건 뭐 파동이나 입자의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2개 다 열어놨어요. 구멍을. 요건 여러분들이 뭐 지금이라도 이렇게 저기 뭐였죠? 종이에 놨고 구멍 2개 뚫어놓고 밀가루 한번 부어보세요. 여기다 구멍을 뚫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구멍을 뚫으면 이렇게 빨간 식으로 이렇게 소복이 쌓이겠죠. 여기다 밀가루를 보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쌓이겠죠. 2개 합쳐지면 아까 입자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100원 더하기 100원이 2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2개를 요거하고 요거를 이렇게 합쳐놓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요것이 이제 그걸 합쳐진 모양을 제가 수학적으로 표현한 건데 그냥 이렇게 생긴 그래프와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합치면 이렇게 돼요. 그냥 이렇게 소복이 쌓여요. 구멍 각격 뚫으면. 이건 뭐 여러분들이 실험해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구멍 뚫을 필요 없이 저 밖에 나가서 모래를 양속에 잡아다가 가까이 붙여놓고 한번 소복이 떨어뜨려 보세요. 이렇게 소복이 쌓일 테지. 그런데 파동이라면 그렇게 않죠. 파동이라면 요 검출기가 있는 데서부터 요 구멍을 요것만 열어놔요. 파동이라면. 아까 파동이라면은 입자하고 그 파동은 구별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요 하나만 열어놓으면 파동도 이렇게 돼요. 요거 하나만 열면 이렇게 돼요. 근데 입자의 경우는 요거 2개를 합치면은 요렇게 됐는데 파동은 그렇게 안 되고 이와 같이 골과 골이 만나고 마루가 만나는 데가 있으면 이렇게 세지고 골과 마루가 만나면 약해지고 해서 빛이라면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두운 띠가 쭉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구멍 2개를 뚫어놓고 뭘 보내보면은 그것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확실히 알겠죠. 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원래 그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유리한 물리학자 뉴턴이 빛이 입자라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입자인 것보다 했는데 여러 가지를 보니까 파동이라 해야지만 맞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어서 파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1801년에 토마스 영이라는 영국의 이 사람 잘 모르겠는데요. 안과 의사인지 뭐 아마 의사예요. 안과 의사인지 외과 의사인지 하여튼 그런 의사가 아주 정말 재간 있는 실험을 했어요. 자기 방 안에서 이렇게 벽을 만들어가고 벽에다 구멍을 2개 뚫어놓고 물론 요 구멍과 요 구멍 사이에 가깝긴 하지만 구멍을 뚫어놓고 여기서 빛을 보냈어요. 그러면 나온 빛이 하나는 이리로 가겠죠. 하나는 요리 가겠죠. 그럼 여기서 나온 빛과 여기서 나온 빛이 만나서 여기 골과 골이 만나서면은 세질 거고 골과 마루가 만나면 약해지겠죠. 그랬더니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보인 것처럼 빛이기 때문에 어둡고 밝고 어두운 무늬가 쫙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아까 제가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비교해 주는 표를 드렸는데 그 표에 의해서 아 빛은 그냥 파동이구나 했습니다. 그러면 양자핵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빛이 파동이라 그러는 결정적인 증거를 얻었으니까 결코 빛은 입자일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800년이니까 대개 100년 동안 물리학자들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빛은 파동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파동에 대한 이론들을 많이 만들어서 다 실험해본 성공적으로 맞았어요. 근데 빛이 파동이라면 입자를 튕겨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소립자 가지고 실험을 하다 보니까 빛이 다른 입자를 튕겨나가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있어가지고 그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인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1923년에 컴프턴이라는 물리학자가 어떤 실험을 하냐면은 여기에 표적 전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빛을 쪼아 보냈어요. 보냈더니 빛이 튕겨나가요. 이렇게. 전자도 튕겨나가요. 이건 뭐죠? 빛과 전자가 당구공처럼 행동한 거죠. 당구공 두 개가 있어서 탕 때리면 이렇게 튕겨나가듯이. 그러니까 빛도 입자고 전자도 입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운동량이란 말은 특별하게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운동량을 속도라 생각해야 됩니다. 질량하고 속도를 곱한 걸 그냥 보통 물리학자들이 운동량이라는 단어를 써서 정확성을 기하느라고 제가 운동량을 썼습니다만 여러분이 그냥 속도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빛도 하여튼 운동량을 가져서 뭔가 튕겨나가게 한다는 거를 결정적인 증거를 얻었어요. 자, 이거 곤란하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표에 의하면 어때요? 입자와 파동은 서로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거죠. 이놈이 파동이면 절대로 입자의 성질일 수가 없고 어떤 것이 공간에 갇혀져 있기도 하기도 하고 퍼져나가기도 한다는 거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자연은 우리 말이 안 된다는 건 우리 생각인 거고 자연은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이거 지금까지 강의한 거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냥 본 걸 말씀드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끄떡끄떡 하면 돼요. 물론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니까요. 한 번 들어가서 얼른 머리에 안 들어오면 한 10번쯤 들으면은 뭐 그렇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렵다는 생각하지 말고 자연은 그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중성의 불교적 의미 이제 양자보면 이중성 하나의 사물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빛은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파동과 입자는 앞서 정리한 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립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진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둘이 결코 이것이라면 저것이 될 수 없다는 뜻이죠. 근데 빛은 입자, 파동, 이중성을 가져요. 가지는 걸 우리가 뭐 우리 생각이 안 그러니까 가지지 말아라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의 통상적인 경험으로는 이중성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듯이 빛은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가져요. 자연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그냥 저 생기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걸 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발견한 이 진리는 너무나 깊고 오묘해서 보통 사람들은 이성적 사유로 생각할 수 없고 마일을 표현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반야신경이 바로 공즉시색, 색즉시공도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빛이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갖는다는 것은 불교 교리를 과학적으로 바로 뒷받침하는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빛이 자성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자성을 가진다면 그 성질을 계속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튕겨나지 못하게 하면 튕겨나지 못하게 하는 성질을 가져야 될 거고 튕겨나게 하는 성질을 가지려면 튕겨나게 성질을 가지는데 튕겨나가기도 하고 튕겨나가지 못하기도 하다. 그럴 수 없잖아요. 자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파동이라는 자성을 갖는다면 그것은 불변의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파동과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성질을 가질 수 없어야 될 거죠. 근데 빛은 가져요. 일체 사물에 다 그래요, 사실은. 부처님 말씀에 하면. 물리학적으로는 소립자만 얘기하지만은 일체 사물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무아 또는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유의 분류의 성질이 없어요.
사실 이 세상 모든 소입자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텐지만 입자, 파동, 이중성을 가져요. 이중성이 있다는 것은 자성이 없다는 것, 즉 실체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건 윤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일체 사물의 자성이 있다면 옳고 그름에도 불변의 성질이 있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선악으로 나눠보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선악은 물론 사람을 죽인다든지 도둑질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있어서 안 되지만은 선악은 사실은 어떤 집단 사회가 그 사회를 유지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지 그 집단이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생각했던 선과 악은 또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선악은 나눠보는 것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분은 우리의 보통 사람들이 악이라고 했던 것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예를 들면 유명한 얘기가 있죠. 앙구리말라 같이 사람을 아홉 명이나 죽인 사람을 부처님은 제자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이니 이것 아닌 것은 악이라고 보게 되고, 결국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멸해야 될 거고 선은 지켜야 될 것이라면 선을 지키기 위해서 악은 죽여야 되겠죠. 그러면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끝없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불교처럼 생각하면 선과 악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지해서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했다면 이 무지한 걸 알게 고쳐주면 돼요. 일종의 병 같은 거죠. 그러면 악인이라고 죽일 게 아니라 악인은 교화를 시켜서 바른 생각을 하도록 이끌어주면 될 거니까 선과 악은 바뀔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선하던 일을 하던 사람들도 뭔가 착각하면은 잘못된 생각에서 악한 일을 하시고 선악은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 적어도 선과 악의 실체가 있다면 종교나 윤리는 배타성을 갖고 우리만 옳고 우리 아닌 저것은 틀렸다. 틀렸으니까 악이니까 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른 사상이나 종교도 그들이 처한 입장에서는 옳다고 존중하고 남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유명한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 비유로서 제가 이 강의 하는 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 실체가 있다면 이것이 옳다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렇다면 내가 어떤 것을 옳다고 생각했던 나만 옳은 거가 돼요.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서 나와 다른 남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사람에게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내가 마음이 넉넉해서 일체 사물에 이 실체가 없어도 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보고 있는 어떤 입장에서 옳은 것이지 상황이 바뀌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서 나와 다른 남을 인정하고 포용하겠죠. 이 사람은 마음이 넉넉한데 마음이 넉넉한 사람한테 고통스러울 리가 없죠. 사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건 탐심 때문이고 부글부글 끓고 그냥 썽이나 죽겠는 거는 진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렇게 부글부글 끓을 일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조견, 온, 개공, 도일체, 고액의 한 가지 접근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오온의 실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넉넉한데요. 남을 다 인정하고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인품이 넉넉한데 그 사람이 고통스럽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부처님 제자 중에 우빨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장로인데 자이나교의 후원자 있었어요. 사실은 자이나교도인데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몇 번 듣다 보니까 이게 자이나교도로서 내가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부처님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한테 올 필요가 없다. 자이나교는 자이나교 나름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훌륭한 가르침을 베푸니까 그것만 실천해도 꽤 훌륭한 사람이 됐으니까 그냥 너 거기 있어라. 그랬더니 그래도 난 부처님 가겠다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지금까지 자이나교에 굉장히 돈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보시와 공양을 했다면 내 제자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자이나교에 그런 후원을 하겠다고 네가 약속한다면
내 제자를 받아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마음가짐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중성이 말하는 중도의 윤리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남을 배척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고통스러울 없죠. 그래서 이중성은 또한 실체 없음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중도가 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색적 시공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건데, 이제 아까 빛이 파동이라는 걸 증명했다가 그 다음에 입자라는 걸 증명했으니까 이중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네요. 자, 분명히 영의 실험에 의해서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저 빛이 입자이기도 하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도 혹시 파동의 성질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양자역학의 여러 가지 재미난 얘기들을 제가 하게 될 텐데 다 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그림으로 표시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겠나요? 고양이가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해요. 우리 생각에는 죽어있으면 죽어있는 거고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지, 죽어있기도 하고 살아있기도 하다? 물론 실제로는 그런 거에 있는 건 아닌데 논리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미시세계 양자 현상에는 오히려 이게 더 본질적이에요. 이건 순간이동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있던 고양이가 이리 왔어요. 순간이동. 이게 양자 현상입니다. 미시세계는 이런 일이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요. 아니, 이게 오히려 보편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어때요? 그 양자 역학, 양자 현상을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려고 만든 그림인데, 이 사람이 스키를 타고 신나게 가는데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가지나요? 이 사람이 이상하네? 이러죠. 이런 걸 보니까 양자 현상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이상한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건 어때요? 이건 더 이상하죠? 올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다 통해서 이 사람이 왔어요. 실제 미시세계에 있어는 자연현상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독선과 아집에 의해서 유식에서 말하는 것처럼 없는 것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 없다고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죠? 고양이인데 고양이가 웃어요. 근데 고양이하고 웃음이 나눠졌어요. 가능할까요? 근데 양자현상 이런 게 다 가능한데 이런 걸 다 제가 설명드릴 수 없고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거 하나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요새는 그 물리학 하는 사람들이 관찰자 둘을, 옛날 관찰자 둘이 있으면은 갑과 을, A와 B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앨리스와 밥이라고 해요. 앨리스와 밥이 미시세계에서 경험한 양자 현상은 동화책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보다 더 이상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나오는 얘기는 그래도 거기에는 그런 현상에 나타나는 규칙이 사실 있어요. 거기 루이스 캐롤이라는 수학자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썼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을 안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나라에 나온 앨리스에 나온 동화는 이상하지 않은데 양자 현상은 훨씬 이상해요. 삶과 죽음이 반쯤 섞인 고양이가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물론 실제로는 그런 거에 있다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 스위치가 꺼져 있기도 하고 켜져 있는 것 같은 일이 실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앨리스가 경험한 세상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사실은 밥과 앨리스가 경험한 양자 현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시세계에서 이렇게 뭐가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 그 미시세계 조그만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것도 헛개비들이거든요. 관찰하자면 없어요. 헛개비들이 모여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상한가 보여드릴게요. 자, 원자와 전자가 입자라는 100% 증거를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IBM의 과학자 도널드 아이글러라는 사람이 1989년에 원자, 크세논 원자를 가지고 35개 이렇게 IBM이라 썼어요. 눈에 IBM 보이죠? 이렇게 하나씩 집어서, 크세논 원자 하나하나요. 이렇게 저 원자 하나하나 집어서 이렇게 놨으니까 사과 하나하나 놓은 거랑 똑같으니까 입자 맞죠? 그 다음에 1993년에는 구리판 위에 철 원자 48개를 울타리를 만들어요. 이거 세 보면 48개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막대기 발톱. 이러면 이건 뭐 저기 원자가 100% 입자라는 증거가 되겠네요. 똑똑 떨어져 있고 이렇게 갖다 놨으니까 더 이상 의심할 거 없잖아요. 그리고 구리판에 아니 금속판에다가 빛을 때리면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오거든요. 왜 튀어나오냐면 요 구리판 속에 들어있는 전자를 빛이 때려서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구리판을 때려서 전자가 튕겨나오게 했으니까 전자도 빛도 전자도 입자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이거죠. 아까 말한 대로 컴퓨터 실험이었는데 전자를 빛이 때리니까 전자도 튕겨나가고 입자도 튕겨나갔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실험을 보면 전자와 원자는 분명히 입자 맞죠? 네, 그건 그거 가지고 여기에서 시비 걸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가 입자라고 인 것을 우리가 증거가 있으니까 확실하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밀가루를 구멍 2개 뚫어놓고 보면은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죠? 왜냐하면 요 하나만 뚫어놓으면 이렇게 되고 요 하나만 뚫어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2개가 뚫어놓으면 밀가루를 부어보면 이렇게 돼요. 밀가루 입자니까. 그럼 전자도 입자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요. 그럼 한번 실제 해보죠. 자, 2개를 뚫어놨어요. 어떻게 되나요? 밝고 어두운 띠가 나타났어요. 다시 요 전자가 만났을 때, 여기서 이렇게 만났을 때, 골과 골이 만나고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강해지고, 여기서는 골과 마루가 만나서 소멸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빛과 똑같이 밝고 어두운 띠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파동이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네요. 자, 그래. 근데 전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립자와 원자가 다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탄소 원자 60개나 70개로 이루어진 버키볼도 그 간섭 무늬를 보일 뿐만 아니라 2019년 2000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와 아미노산은 우리가 생체 분자잖아요. 그걸로도 이중성이 보여요. 그러면 근본적인 물음이 있네요. 간섭 무늬는 분명히 2개의 스리를 통과한 빛이나 원자가 만드는 것이에요. 2군데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원자나 전자를 하나씩 보내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 구멍이 2개 있는데 분명히 제 손가락으로 보자면 구멍이라고 생각하세요. 손가락 2개. 이쪽에서 온 위에 손가락에서 온 통과한 입자하고 밑에서 온 것이 만나서 간섭 무늬를 만드는 거죠. 하나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를 보내면은 둘 중에 하나만 지나갈 것 같으니까 하나에서 온 것은 아까 입자 파동 똑같다 그랬으니까 만들지 않을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나요? 네. 그럼 하나씩 보내보죠. 하나씩 보냈어요. 입자를 하나 보내고 또 한참 있다가 하나 보냈어요. 근데 여기 어떻게 나요? 간섭 무늬가 보이죠? 그럼 뭐죠? 입자 하나가 동시에 2군데를 온 겁니다.
입자 하나가 동시에 두 군데로 왔다는 말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처리하면 전기 스위치가 꺼져 있기도 하고 켜져 있기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그러한 현상들은 이거 지금 하나만 보여드린 건데 그런 양자 현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림에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스키를 타고 오는데 나무 하나를 두고 양쪽 찢어서 간 것처럼 이렇게 돼요. 입자 하나가 둘로 나눠진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이상해서 그럴 리가 있나? 그건 너무 이상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입자가 어느 쪽으로 오는지 보려고 그래요. 지금 광원을 두면은 전자가 여기로 오면은 요거하고 부딪혀서 위에서 반짝 빛이 나고 밑으로 오게 되면 밑에서 반짝가 빛이 나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오는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위쪽으로 오는 놈을 다 모아보니까 이렇게 돼요. 아래쪽으로 오는 놈을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리고 벽면에 붙은 스크린은 이렇게 돼요. 너무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가만두니까 이렇게 간섭물이 나타나는데 어느 쪽으로인지 보니까 간섭무늬가 사라지고 입자로 행동합니다. 이걸 어떻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양자역학을 이해한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자, 정리를 하죠. 소립자 및 원자를 하나씩 보낼 때 어느 쪽 스릿을 통과하는지 관찰하지 않으면 간섭무늬가 나타나요. 그냥 보내니까. 그러니까 소립자 하나가 동시에 두 곳에 있다는 증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입자 하나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상태를 취한다는 거예요. 팽이가 소립자가 팽이처럼 도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기도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돌기도 해요. 실제로. 근데 소립자가 어느 쪽 스릿을 통과하는지 관찰하면 분명히 한쪽만 나와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입자 하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기도 하고 반대 방향으로 돈다는 말이 이게 맞는 말이 하고 실제로 관찰해보면 둘 중에 하나는 돼요. 시계 방향으로 돌거나 반대 방향으로 돌거나. 근데 가만두면 두 가지 상태가 중첩이 돼 있어요. 자, 간섭무늬는 관찰하면 관찰에 의해 입자는 실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실체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가 두 군데 있는 걸 실체 있다고 했었는데 관찰에 의해서 입자라는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물을 물어볼 수 있겠네요.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관찰자는 도대체 뭘까? 지성이 있는 사람과 같은 그런 관찰자가 될 건가? 아니면 그냥 측정 적어도 훌륭한 관찰자일까? 그래서 논란이 있는 문제에서 여기서는 답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내드리지 못하고 이런 논란거리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인간의 마음이 입자란 실체를 만든다는 그런 견해도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오전 강의를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2시부터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를 과학적으로 해설한 사람이라면 그냥 100시간쯤 한다면은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1시간 내에 2시간 동안 하라 그러면 누구나 양자역학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100사람 중에 한 90명은 그렇게 할 거고 그 중에 10사람은 한 9사람 정도는 상대성 이론을 할 거고 아마 100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아마 복잡하게 할지 모르는데 아마 대부분은 다 양자역학을 할 것 같은데 우연히 저 지금 알았는데 양양준 교수하고 저랑 같은 내용을 얘기했네요. 근데 같다 하더라도 사람이 다르니까 조금 다르게 했을 테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과 중도에 관련돼서 우리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건 물리학자들이 할 일이지 우리 불교한 사람들이 거기서 뭘 배울 건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소립자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죠. 아까 반야승의 첫머리에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 될 때 왜 모든 것에
공하다는 건가? 그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오스트리아 물리학자 슈레딩거가 어떤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자,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니까 이것들이 행동을 기술하는 물리학이라면 반드시 모든 게 방정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물리학의 모든 개념은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입자들의 행동을 기술하는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그 방정식이 파동으로 되어 있어요. 파동 방정식입니다. 이 파동 방정식이 바로 양자역학의 기본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역학에서 그 만유인력 법칙 같은 걸로서 별과 별들의 운행을 연구하는 것이 뉴턴의 고전역학이라면 그때 뉴턴 방정식에 나오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어요. 뉴턴 방정식이 있어요. 그와 똑같이 양자역학에도 기본 방정식이 그게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방정식이 뭔지 모르겠는데 풀어보니까 그 답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 상태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 노란색으로 된 것처럼 하여튼 뭔가 이렇게 퍼져 있어요. 이렇게 쭉 파동처럼. 그러면 이게 수소 원자의 경우인데 수소 원자의 경우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보면 그 답은 수소 원자 핵의 주변을 도는 전자의 파동을 나타내거든요. 이 전자의 파동이에요. 이렇게. 그 전자의 파동은 여기 그림처럼 널리 퍼져 있어요. 그럼 뭐가 퍼졌냐? 퍼진가? 근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 슈레딩거 방정식은 발표된 것이 1926년이고 지금이 1922년이니까 발표된 지 딱 96년 됐죠? 한 개도 틀린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물리학적인,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을 상대성 이론과 결합을 시킨 것을 그 슈레딩거 방정식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결합시킨 것을 디락 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얼마만큼 정밀하냐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는 거 아시죠? 그거를 이론적으로 예언한 것과 측정한 것의 차이는 1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양자역학이 얼마만큼 정확하고 정밀한 이론인지 짐작하시겠죠. 하여튼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정밀하니까 이거를 의심하거나 틀렸다고 그럴 수는 없어요. 단지 이게 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뭐냐?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 해가 파동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수소 원자의 경우 전자가 옆처럼 이렇게 쭉 퍼진 건가? 우리가 전자는 조그만 알맹이인데 그게 해파리처럼 퍼진 건가? 근데 해파리처럼 퍼졌다 그러면은 논리적인 모순이 나타납니다. 아까 슬릿 두 개를 놨을 때 하나를 보내더라도 위로 가고 아래로 간다 그랬죠. 해파리라면 해파리의 한쪽 다리가 이리로 가고 한쪽 이리로 간 것처럼 되면 전기량도 두 곳에 관찰되는데 그런 법 없어요. 반드시 한쪽에서 관찰돼요. 따라서 해파리처럼 퍼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질파는 입자 파동이라고 그럴 때 입자 파동의 이중성에서 말하는 파동은 분명히 해파리처럼 퍼진 거 아닙니다. 그럼 뭐가 퍼졌어? 답은 머리가 퍼져 있는데 뭐가 퍼져? 근데 우리가 알기로 파동이라면 뭔가가 출렁거리는 거예요. 물결파는 물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거고 물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출렁거리는 거죠. 그 다음에 소리라면 공기가 진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진동하는 것이 좀 이렇게 밀하게 모였다가 이렇게 소하게 퍼졌다가 밀하게 모였다가 진동하는 거예요. 하여튼 뭔가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파동,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나오는 이 파동은 뭐가 흔들리는 거냐고. 전자가 해파리처럼 퍼졌다면은 그건 이해가 되는데 전자가 이렇게 흐물흐물 거릴 거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 쓴 대로 슈레딩거 방정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시세계 현상을 완벽하다고 할 만큼 정확하게 기술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나타낸 이 방정식에게 퍼져 있는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로 꽤 오랫동안
고민이 많았었어요. 전자가 해파리처럼 퍼졌다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못 수익내고. 그러면 뭐가 퍼졌냐고요. 여기에 써놨죠. 오랜 고심 끝에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보르는 이 물질파를 확률파로 해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제안해서 이 사람 노벨상 받았어요. 뭐냐면 확률파라는 건 뭐냐면은 뭐가 진동하는데 그 진동하는 그건 뭐냐면은 확률파에서 말하는 파동이란 입자가 그곳에 존재할 확률이 아니라 입자가 그곳에 발견될 확률을 뜻한다. 그러니까 발견될 확률이 파동처럼 이렇게 퍼져 있다는 거죠. 물론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학계의 정설이고 이걸 의심하는 사람은 그렇죠. 그러면 이상하죠? 실체가 확률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확률이 퍼져 있다니.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이해가. 근데 그렇게 해석하고 해보면은 모든 물리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확률파는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무엇이 진동하는 것이 아니고 입자가 관찰될 확률이 파동으로서 진동하는 것이다. 확률이란 건 어떤 구체적인 실체도 아니고 그냥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관찰하면 아까 이차 나타났죠? 관찰하기 전에는 그냥 확률파가 퍼져 있으니까 확률파라는 건 실체가 없으니까 공이죠. 반야신경하고 아주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식 해로 나타나는 그 파동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그것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관찰하면 그때 비로소 입자가 나타나니까. 즉, 이 양자역학은 기가 막히게 부처님의 연기법과 일치합니다. 독자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이 탁자 교탁하고 저하고 관계가 없어 보여요. 내가 보든 안 보든 그거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탁자 있든 없든 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말 미시세계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않고 둘의 관계에 의해서 이것이 나타납니다. 내가 없으면 이놈은 그냥 확률파일 뿐이에요. 확률파라는 것은 실체가 없고 확률이 그냥 이렇게 파동처럼 있다니까 뭐가 진동하는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추상적이고 실체가 어떤 것 그게 바로 공이에요. 공이긴 하지만 내가 보면은 뭐가 나타나니까 또 아무것도 없는 건 또 아니네요. 그래서 진공묘유라고 그러는 거죠. 색은 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확률파니까. 자, 이제 이 강의의 핵심적인 물음, 아까 제가 강의 시작할 때 말했죠. 왜 오온이 공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확률파니까 공할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실제로. 아무것도 없긴 한데, 그때서 아무런 작용하지 않느냐 하면 작용은 해요. 내가 보면 입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근데 오온이 공함을 알면 왜 고통에서 벗어나는가? 이건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데, 자, 확률파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이고, 실체가 없지만 관찰하면 입자는 실체가 나니까 색은 공합니다. 그리고 뇌과학자들과 또 이건 물질만 했는데, 오온이라 그러니까 색, 수상, 행식이니까, 그 수상, 행식도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거는 물리학은 그걸 말할 수 없죠. 왜 물리학은 물질만 하니까. 근데 그러면 심리학자들이나 뇌과학자들은 뭐라 그러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 있죠. 또 스티븐 핑커는 하버드대학교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의식이란, 우리가 뭐 생각하고 하는 게 의식이잖아요. 의식이란 뇌 안에서 몰아치는 폭풍과 비슷하다. 뭐가 하여튼 그런 게 있어 작용을 하는데, 그러나 통제실에 앉아 모든 장면을 스캔하고 근육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나라는 것은 환상이다.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나라는 거 없어요. 우리가 있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우리의 좌뇌가 나라는 걸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스티븐 핑커가 한 말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뇌과학자들의 견해를 받아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브 핑크가 한 말은 불교학자가 연기 치다가 제법 무아를 말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여기 인무아를 말한 거고 제가 지금 강의한 것은 확률파는 법무화죠. 저는 지금까지 물리학으로 양자학을 설명해서 그 관찰 전에 물질파가 확률파라는 말은 법무화를 말했다면 스티븐 핑크는 인무화를 말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둘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게 말씀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S라고 쌍유따 니까야 22번째 품, 22품, 96번째 경, 쇠똥비의 경에 있는데 거기에 부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사물의 실체성이 있고 영원 불변인 것이 있다면 괴로움을 소멸시키기에 청정한 삶을 시사할 수 없다. 우리가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실체성이 없고 상주불멸의 것이 없으므로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 청정한 삶을 시설할 수 있다. 수행을 통해서 괴로움을 없앨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실체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걸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흘려들을 수는 없고 이제 과학을 통해서 법무화를 여러분이 들으셨고 인무화를 들으셨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니까 오늘 강의 한 번 들었다 해서 아침에 양영진 교수 말하고 제 거 두 번 들었다 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다 알아서 했을 때하고는 제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어디서 또 들어보시고 몇 번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공하시는 분들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적어도 아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것 정도 알았거든요. 고통의 실체가 있다면 지울 수 없을 거예요. 실체가 있으니까 어떻게 지워요? 그러나 꿈을 깨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사물의 실상이 공인 듯이 알면, 공인 듯이 알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음이 오는 순간 인간의 고통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꿈과 같은 거라면. 그게 유식불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식불교는 공부 많이 하셨을 거라고 여기 불교 대학이라든지 다니시면 유식은 다 강의할 테니까 한번 고통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도대체 고통이란 게 뭔가? 고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1차적으로 볼 때는 괴롭다 하지만은 사실은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고통과 어려움은 삶의 가치를 높이는 오묘한 이치를 간직하고 있는데 우선 불교가 아닌 쪽에 말하는 사람들을 들어보긴 하죠. 그리스의 비극시인 소포클레스가 그 일리아드에 나오는 그 필로테테스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필로테테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리스 장군인데 다른 장군들과 더불어 트로이를 원정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사모스 섬이라는 섬에 도착했는데 그 근처에서 뭘 하다가 무인도에서 뱀에 물렸어요. 뱀에 물렸으니까 이제 거의 죽게 되니까 친구들이 이 필로테테스를 버려두고 배를 타고 트로이로 원정을 갑니다. 이제 그런 장면을 이제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떠냐면 그 친구들이 트로이를 공략하다 10년을 공략했는데 트로이를 함락시키지 못해요. 근데 신탁을 받으니까 필로테테스가 가진 활이 있는데 그 활이 누구냐면 그리스의 그 영웅 헤라클레스가 쓰던 활이에요. 그 활이 있어야 트로이를 함락시킬 수 있다는 신탁을 받으니까 친구들이 우리 필로테테스한테 가서 활을 빌려오자 그랬거든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뭐라 그런지 한번 볼까요? 이게 필로테테스거든요. 만일 뱀에게 물린 상처가 없고 동료들에게 버림받은 불행과 너희들이 나를 버렸지 않냐 이거죠. 불행과 이 섬에서 겪어야 했던 처절한 고독이 없더라면 극심한 고통이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뱀에 물린 육체적인 고통, 친구들에게 버림받은 정신적 고통 그것이 없었더라면
나는 마치 짐승처럼 생각도 없고 근심걱정도 없고 배불리 먹고 자는 돼지와 똑같았을 것이다. 그런데 뱀에게 물린 상처, 동료들에게 버림받은 배신감, 이 섬에서 겪어야 하던 처절한 고통을 겪은 후에야, 고통이 내 영혼을 휘어잡아 깊은 고뇌에 빠뜨린 후에야 나는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 이런 말. 어떻게 들어보니까 여기 아마 사시면서 고통을 겪고 극복해서 뭔가 성취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말이 가슴에 와 닿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런 거는 지금 그냥 어떤 비극 작가가 쓴 거니까 그렇다 치고 실제 과학자들이 어떤 걸 했는지 한번 볼까요? 요거는 영국의 여류 곤충학자 찰스 코만이라는 사람이 애벌레를 쭉 관찰해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요거는 이제 관찰하다가 어느 날 실수를 저지르고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는 그런 글을 남깁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확인해 보고 싶은 사람은 확인해 보세요. 한근태라는 분이 쓴 한국인 성공의 조건이라는 책에 177페이지에 나오니까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부터는 따옴표를 썼죠. 그죠? 제 말이 아니고 그 코만 여사가 쓴 말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를 뚫고 나오는 광경을 오랫동안 관찰했다. 나는 나비는 작은 고치를 뚫고 나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었지만 고치는 쉽게 뚫리지 않았다. 어떤 나비가. 그러니까 그런 나비를 무지하게 많이 봤는데 어떤 나비 잘 안 뚫렸어요. 나는 긴 시간 동안 애를 쓰는 나비가 참 안쓰러워서 가위를 가지고 와서 고치 구멍을 조금 찢어줬어요. 이렇게. 찢어주니까 나비가 쉽게 나왔죠. 쉽게 나오죠. 찢어줬으니까. 이제 나비가 화려한 날개를 펼치면서 창공을 날아다니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나비는 날개를 질질 끌며 바닥을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버렸다. 왜 죽었을까요? 나비는 땅을 박차고 하늘을 향해 날아올 만한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때는 뭐냐면 고치를 뚫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그 힘이 길러지고 그 힘이 길어질 때 고치가 뚫어지고 나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힘을 코만 여사가 기르지 못하게, 그러니까 값싼 동정은 사람을 더 불행에 빠뜨리는 거예요. 고통은 사실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나비는 작은 고치 구멍을 빠져나가고 애쓰는 가운데 나에게 힘을 키우는데 내 값싼 동정이 그 기회를 없애버린 것이다. 이거는 지금 코만 여사가 한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걸 해석해 보면 과보는 집착일 뿐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 마침 그 여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평소에 안타깝게 생각하던 생각을 그냥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거 관련돼서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자식의 장래를 다 프로그램해요. 그래서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공까지 어머니가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절대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독일에 한 1년 4개월 있었는데 그때 독일에서는 이런 편지를 보내요. 부모들한테 선행학습을 시키지 말아라. 선행학습을 시키면 자식들의 사고력을 마비시킨다.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자식을 사랑한답시고 계속해서 선행학습을 시키고, 지금 제가 강남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인데 강남 엄마들 애들을 2살, 3살 되면 유치원에 보내서 뭐 이렇게 영어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봤자 영어 못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시골 진주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영어 교육을 제대로 잘못 받아가지고 영어로 수학처럼 해가지고 시험은 잘 봤어요. 근데 지금 영어 배운 지가 60년 넘거든요. 아직 영어 못해요. 저 미국도 학위까지 다 받았는데
어떻게 영어도 못하는데 학위 받았냐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딱 2번 제가 영어를 못한다는 생각을 안 한 적이 있었어요. 구두시험 볼 때. 구두시험 보니까 바짝 얼어가지고 여기 교수들이 쭉 앉아서 질문하니까 그때는 막 들립니다. 대답했거든요. 그 외에는 우리 교육이 잘못된 것은 그런 건데 뭐냐면 핀란드 애들은 우리하고 언어 구조가 같아요. 핀란드는. 그런데 걔들은 고등학교면 저러면 영어를 하거든요. 우리 부모들이 애들을 들들 볶아서 뭘 시키는 거 절대로 애 장래를 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애는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야 하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 그것이 수행이거든요. 선정 수행이 필수인데 수행의 바탕은 바르게 사는 것인데 우선 여기서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얼른 예를 들어 설명드리지 않으면 잘 모를 것 같아서 설명드릴게요. 이를테면 우리 인간들은 이런저런 행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마음에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는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게 경우 있는데 어떤 아이는 칼로 찔러서 뭔가 피를 봐야만 그 원초적인 분노가 풀리는 경험을 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 아이는 가만두면 걔는 칼 들고 누를 찌르는 칼잡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한테 외과 의사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해부하는 거 다 싫어하거든요. 근데 얘는 칼로 찔러서 뭐를 피를 보고 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우니까 딴 애들은 한 번 할 거, 얘 10번, 20번, 100번 할 거. 유명한 외과 의사가 되겠죠. 그리고 누구는 분노에 의해서 뭘 차서 부셔야 되는데 차서 부시게 할 게 아니라 공을 차게 하면 걔는 뛰어난 축구 선수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가 무슨 그런 분노가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런 걸 쓴 게 우리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괴물의 10년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는 어떤 뇌과학자가 어떤 사람의 뇌를 봤더니 이 사람은 전형적인 살인범이에요. 그런데 봤더니 그 자기 뇌예요.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교육에 의해서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한번 뇌과학자의 말을 들어볼까요? 이게 붓다 브레인이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제 이름은 부처님의 머리라고 했지만은 이 사람들 불교학자들 아닙니다. 그냥 뇌과학자예요. 뇌과학자들인데 뇌과학자들이 그 불교 스님들의 그 명상이나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해요. 우리 마음이 변화하면 우리 뇌 역시 변화한다. 즉 정신적 활동은 실제로 신경 구조를 새로이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마음이 바뀌면 뇌 구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신경 흘러가는 생각이나 느낌조차도 우리의 뇌 흔적. 별거 아닌 생각인 것 같은데 흘러가는 생각이나 느낌조차도 여러분 여기 앉아갖고 정신 집중해서 뭘 하는 것과 그냥 듣기 싫은데 자제하고 그런 거하고 뇌 구조가 그때 그 순간 또 바뀌어요. 사소한 말과 행동이 쌓여 뇌를 내부에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진짜로 사람의 머리를 그 MRI와 뇌 전도 사진을 다 찍어서 이렇게 확인해 본 게 하는 말이거든요. 빗방울 하나는 그다지 큰 힘을 갖지 않으나 그랜드 캐니언을 100만 년 동안 힘없는 빗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그랜드 캐니언을 조각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그만한 시간, 있단 말은 내가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면 내가 지금 바른 마음을 갖고 바른 생각하고 바른 말과 바른 태도에서 당장 내 운명이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 하루 종일 1년, 2년, 10년쯤 되면 내가 인품이 싹 딴 사람이 돼가지고 남들이 나를 존경하게 되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게 된다. 이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지금 요새 100세 시대로 하지만은 내가 10살부터 한 70 정도까지 60년을 잡읍시다. 그동안에 바른 교육에 의해서 내가 바른 말, 바른 생각을 하게 되면 전혀 딴 사람이 되죠. 그래서 개정해는 따로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니고 연결된 말입니다. 개란 말은 우리가 개를 지킨다 한다, 바르게 산다는데 그거는 어렵게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고 바르게 사는 것은 상식에 맞게 살면 돼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야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안정된 마음이라야 반야 바라미를 닦을 수 있고 지혜가 생깁니다. 그게 이 지금 붓다 브레인에서 그 해주는 얘기예요. 여기가 제가 여러분 확인해 보라고 페이지까지 다 써놨죠. 그죠? 자, 이런 이중성을 받고 지금 반야신경을 받기 때문에 이중성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생각하다가 제가 이 그림을 떠는데 이것은 한번 그림을 볼까요? 그냥 이거 여기 읽지 말고 이 그림만 보세요. 이 그림의 제목은 젊은 아내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젊은 아내는 딱 보면 보이죠? 예쁜 여자예요, 보여. 근데 그의 어머니도 보이죠? 늙은 여자예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는 사람은 한쪽밖에 못 보는데 보면 젊은 아내도 보이고 늙은 어머니도 보여요. 보이는데 재밌는 것은 젊은 여인과 늙은 어머니가 그림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보니까 젊은 여인이고 이렇게 보니까 높아져. 젊음과 늙음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가 늙음이기도 하고 젊음이기도 하고 이게 바로 양자역학에서 일어나는 미시세계라는 현상을 말해주는 좋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쓰면서 이 그림에서 젊음과 늙음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젊음이 있고 늙음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젊은 아내도 있고 늙은 어머니도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아내가 그냥 늙은 어머니고 늙은 어머니가 그냥 젊은 아내. 즉 범부와 부처가 있어서 내 왼쪽 주머니에 범부의 성질이 있고 오른쪽 주머니에 부처의 성질이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했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통째로 범부가 부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면 꿈만 깨면. 이 그림이 바로 사물의 이중성을 말할 수도 있고 상태의 중첩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중성이란 말은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말하는 거라면은 중첩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전기 스위치가 꺼져 있기도 하고 켜져 있기도 하고 두 개의 상태가 함께 있잖아요. 그죠? 젊은 아내를 전기 스위치가 켜져 있는 거라고 상태에 비유할 수 있고 늙은 어머니를 꺼져 있는 거에 비유하신 것처럼 미시세계에서는 이런 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진짜 윤리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텐데 실체론과 중도 윤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죠. 실체론이란 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일체 사물은 공이니까 그 관자세 보살처럼 공이니까 그걸 깨친 사람의 생각은 행동을 달리 만들게 할 겁니다. 요거는 그 피아디스 왕은 누구냐면 아쇼카 왕입니다. 아쇼카 왕의 피아다시는 개인적인 이름이고 이건 왕호거든요. 이 사람은 사실은 형제도 다 죽이고 무지무지하게 피를 보면서 인도 왕이 됐으면서 칼린가라는 곳을 쳐들어가서 거기에서 수십만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의 피가 강과 들판을 적신 걸 보고 깨달았어요.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불교에 귀의합니다. 불교에 귀의한 다음부터는 굉장히 선한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도는 유목민주 사회니까 공의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나 염소, 양을 잡아서 소는 그 사람의 신선이 아니고 양의 염소 잡아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데 적어도 왕실에서는 그런 걸 못하게 하고 선한 정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아쇼카 왕의 석주에 있는 걸 한번 그대로 옮겨 썼습니다. 피아다시 왕은 모든 종파가 어디에서나 핍박당하지 않고 거하기를 바라라. 모든 종교를 다 핍박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감각의 체험이 영혼의 정화를 찬성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가 부처님과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다 사람을 바르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도 바르게 살라고 그러고 우리 불교도 바르게 살라고 그러고 유교도 바르게 살라고 그러고 이슬람도 바르게 살라고 그래요. 냈다 바르게 살라고 그러니까 냈다
자유롭게 종교활동하라. 피아데스 왕은 일체의 종파와 승려미 호주들을 존경. 나는 그 사람들을 다 존경한다. 그러나 모든 종파에는 공통된 하나의 기본적인 법칙이 있다. 즉 언어의 중론이다. 뭐냐면 누구나 다른 종파를 비방하면서 자기 종파를 창현해서는 안 된다. 다른 종파를 경선. 예를 들어서 불교가 좋다고 해서 불교에 와가지고 불교 신자가 돼서 예불 하고 불교식으로 생활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왜 불교가 좋은지 그걸 자기가 이해하고 남들한테 말하는 건 좋아요. 불교 모르는 사람한테 불교는 이러이러한 종교고 이게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못 써.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들에게 당연한 경의를 표현한다. 왜냐하면 그 종교는 그 종교도 여러분들은 뭐 좋은 걸 하니까 경의를 표현한다. 이렇게 하여 자기 자신의 종파를 고양하고 다른 종파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불교로 올린다. 불교인들이 굉장히 신사적으로 행동하고 남을 멸시하지 않을 때 불교가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이와 달리 행동하면 누구나 자기 자신의 종파를 손상하게 되고 다른 종파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종파를 찬양하고 다른 종파를 비방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종파를 빛내기 위한 충성심으로부터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오로지 자기 자신의 종파를 손상할 뿐이다. 맞는 말 아닙니까? 이런 게 바로 불교가 가르치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이 사물의 실상을 깨달았을 때는 이렇게 넓게 관용의 태도로서 다른 종파나 다른 사람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오직 평화는 좋은 것이니 모든 사람은 기꺼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야 된다. 나랑 의견, 지금 우리나라가 그게 걱정인데 네 편, 내 편만 있어가지고 내 편만 옳고 네 편 틀었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남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 중에 옳은 게 있으면 수용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중에서 저 사람이 지적하는 거 잘못했으면 고치고 이래야 발전하고 개인도 발전하고 나라도 발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 아쇼카 왕의 석주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불교적으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색즉 시공에서 알 듯이 있이 공이 곧 중도이기도 한데 중도는 크게 세 가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도하지만은 굉장히 그 범위가 넓어서 좀 개념적으로 셋을 나눌 수 있어요. 하나가 조화 중용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상보성 원리. 아침에 양형진 교수가 상보성 원리를 강의했던 것 같은데 이 검은 고줄 알맞게 조이기 나오는 거고 불의 원리 이것은 존재 비존재의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취한다. 상주와 단매를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취한다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떠나서 중도를 취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상대성 원리는 관용과 포용, 장님 코끼리 만지기입니다. 아까 제가 이걸 자세하게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 우화를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네요. 다 눌러놓고 하죠. 자설경, 그 우다나가 자설경이죠. 그 코끼리 전체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장님들은 저마다 코끼리를 봐서 머리를 만져본 사람은 무랑아리라고 그러고 코끼리가 무랑아리 생겼다고 귀를 만져본 사람은 키즈란 키 같다고 그러고 상아를 만져본 이는 쟁기 같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코를 만져본 사람은 쟁기 막대기라고 그러고 몸통을 만져본 사람은 벽과 같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틀렸어요. 근데 다 틀린 건 아니고 부처님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모든 견해는 어떤 한계 내에서 맞아요. 분명히 코끼리의 머리를 무랑아리 같이 만져도 그 부분은 무랑아리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그 어떤 한계를 넘어서면 틀려요. 그래서 중력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흐르는 시간과 저 블랙홀 근처의 시간은 달라요.
그러니까 나만 맞고 그쪽 틀린 게 아니고 그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전적으로 틀린 건 아니죠. 내가 집을 짓고 철도를 놓는데 지구가 둥글다고 놓으면 집이 이상해질 거예요. 그때 평평하다고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0리나 100리를 걷는 사람한테는 지구가 평평하죠. 근데 지구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둥글지만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해가 동쪽에 뜬다는 말도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동설은 절대적으로 틀리고 지동설은 절대적으로 맞는 것 같다고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에 또 배웠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목적, 달력을 만들려고 그러면 천동설도 훌륭한 달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계를 벗어나면 지동설도 새로운 관점으로 바뀌어야 돼요. 시공간의 구조라는 새로운 틀로 대치가 돼요. 이게 뭐 시공간의 구조까지 제가 설명드릴 수 없고 하여튼 우리가 옳다는 것은 그것이 옳은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표로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장님 코끼리만큼 불교의 본질을 분명히 해주고 불교와 그 외의 모든 철학과의 구별을 확실히 해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코끼리 전체의 모습이 중도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걸 중이라고 머리, 귀 등 부분의 모습은 변이라고 해서 변이라 틀린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 변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을 보고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자신의 그 관점에서 볼 때만 옳은 건데 그러면 어디가 틀린 거냐? 자신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자신이 관찰한 범위 내에서 옳다는 것까지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이 보편적인 진리라고 우길 때 그때 잘못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져본 부분은 항아리 같았다 하면은 아 코끼리에 항아리 같은 부분도 있나 보다 하면 되는데 아 이게 코끼리 다야 그러면 그게 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는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성행하던 외도의 사상을 평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만든 우화입니다. 부처님에 의하면 불교 이외의 다른 천학이나 외면적 지식도 사물을 인식하고 설명하는 것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들 철학이나 외면적 진리는 어떤 유한한 범위 내에서 맞는 건데 이러한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 견지가 유한한 견지에서만 그렇다는 거 하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이 절대적 진리라고 믿고 주장할 때 그게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항상 어떤 진리든지 그 진리가 성립하는 유한한 범위 내에서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남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장님 코끼리 만지기 우화가 말하는데 장님 코끼리 만지기는 물리학의 상대성 원리에 대항하는 윤리적 개념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중도를 제가 상대성 원리라고 말했는데 이건 윤리적으로 관념과 포용을 뜻합니다. 자신의 견해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거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면 충돌이 적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고통이 덜 하겠죠. 그게 바로 그 행신반야말티 조견 오고갱 도일체고에게 이치가 되겠죠. 또 역지사지라고 해서 남의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인데 이런 뜻에서 중도를 말하는 불교는 관용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 대한 학자들의 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불교학자이긴 이 사람들은 불교학자이긴 하지만 불교도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헤르만 베크라는 독일 사람인데 장님 코끼리 만지기만큼 불교의 본질을 분명히 해주고 불교와 그 외의 모든 철학과의 구별을 확실히 해주는 것은 없다. 굉장한 말이죠. 불교는 의식을 고차원적 입장으로 인도해 주어 거기에 이르러서야 심령의 관조의 지혜가 열리도록 해주는 것이며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줘서 새로운 걸 보게 만든다는 거죠.
이와 같은 지혜는 감성에 속박되어 있는 저열한 사고로는 도달할 수 없다. 우리가 오용락에 끌리는 마음으로는 이런 데서 도달할 수 없다. 그러면서 더 계속 말해요. 그럼 또 하는 말이, 이 사람이 고대로 쓴 거니까, 부처님의 체험을 외면적인 이해나 연구에 의해 알 수 없으나, 그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불교는 자기가 깨달아야 되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부처님과 같은 경험을 한 후 부처님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찬 가마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알렉산더와 같이 속세간의 일을 위해 이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다른 이로 하여금 지혜를 갖도록 하였으며 지혜에 의해 축복과 평안을 얻도록 했으며 심령을 저열한 곳으로 끌어내리는 것으로부터 해탈하도록 이끌었으며 개인적 관심을 뛰어넘은 정신적인 목표가 있음을 가르쳤으며 생명을 가진 것에 대한 자비와 동정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마지막에 붙이기를 붓다의 교유와 같은 세계관에 비하면 어떤 교섭을 더 편협하고 고루하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거를 이렇게 실천하고 가르치는 분이 부처님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럴 수 있는 것은 사물에 실체가 없다. 공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처님이 본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조견 오원고갱 도일체고의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건 또 딴 종교로서, 요건 한스 스테리에 가서 독일의 그 철학자예요. 불교의 전파 과정에는 한 번도 유혈 사태가 없었습니다. 이 점은 기독교 선교, 특히 중미 대륙에서의 선교와 엄격한 대조를 이룬다. 이처럼 불교는 지금 2500년이 아니라 2600년이라고 해야겠죠. 역사 동안 참된 평화의 가르침임을 입증하였다. 이런 평을 듣는 이유는 불교가 사물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바탕으로 윤리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쁘나 악한 것은 그것이 무지에서 그런 거니까 교화를 시켜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관용의 정신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화의 중용의 원리, 그러니까 아까 제가 중도를 세 가지를 말씀드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과유불급이라고 소탐대시라는 말 잘 알 거예요. 과유불급은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뜻이고, 소탐대시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걸 놓친다는 뜻인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건강, 재산, 성공, 지위, 사랑, 명예, 명성, 이런 건 사람이 원하는 거 많아요. 이걸 갖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서 이 모든 것 중 어느 것이 크고 작은 것인지, 또 어느 것이 과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다 골고루 갖고 싶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연예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을 예를 들려고 그래요. 하나가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입생 로랑과 그 다음에 유명한 그 사람 가수가 록 가수였나요? 엘비스 프레슬리. 이 사람들은 명성이나 부는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그 명성과 부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만약에 찌들려 살았어요. 저는 그 입생 로랑의 동반자인 피에르 베르제가 만든 그 입생 로랑의 정기에 해당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노인이 나와서 얘기하기를 한 90살 먹은 노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65살 먹은 입생 로랑이 이렇게 늙었어요. 뭐냐면 스트레스 때문에 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것 중에 소탐대실이죠. 적당한 명예와 적당한 재산이었으면 됐을 걸. 지나치게 그 명예와 명성에 유지하다 보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소탐대실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어떤 소중한 다른 것을 크게 잃는다면 그것이 바로 소탐대실이고 과유불급일 텐데,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전신적 안정을 유지할 수 없어 마약을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이게 바로 중도 중에서 우리가 조화 중용의 원리라고 쓰는데, 제가자의 경우 우리가 요새 법정 스님 때문에 무소유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근데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출가자한테는 분명히 무소유였다는데 제가자한테는
돈을 많이 벌어서 너와 가족이 함께 즐기고 그다음에 하인들도 즐겁게 해주고 이웃도 즐겁게 해주려 해서 그게 안구따라 니까에 나와요. 제가자이요 수행과 원만한 가정생활사의 중도는 무언가? 제가자가 무소유를 철학할 수 없어요. 무소유가 굉장히 멋있지만 무소유에 따르다 보면 가족을 버려야죠. 그러면 거기에 조화를 취한다는 건 뭐냐면 탐욕을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실제로 부처님은 돈 버는 방법을 그 안구따라 니까에도 나오고 쌍육자에 나오고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을 하라. 그리고 인색하지도 말고 낭비하지도 말라. 그런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그게 바로 중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에 치우치는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은 조화를 이루고 있거든요. 깨어 있을 때 전체를 볼 수 있는데 선정이 바로 깨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 강의에다 쓰진 않았는데 불교의 선이 사실 선이라는 것을 명상이라고 넓게 본다면 불교 아니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도 기독교 나름대로 있고 그다음에 힌두교도 있고 요가도 있고 요가는 기독교 아니 힌두교에서 많이 쓰는데 무지하게 있는데 딱 불교가 그런 다른 종파나 종교가 다른 점 하나가 발전되는 정념. 바로 그 사띠라 그러는데 그 번역이 어렵습니다. 요새 심리학자들이 그걸 마음챙김이라고 해서 마음챙김에서 판단도 하지 말고 좋다 나쁘다 선택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만히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내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이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건 나쁜 거니까 가라앉지 않은 노력을 하지 말고 그냥 분노하는 내 모습을 가만히 보고 느끼는 거. 이런 상태에서 선을 하는 것이 불교 선의 특징이거든요. 그게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비추는 마음과 비추는 마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 사람도 뇌과학자예요. 불교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불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완전히 깨어있을 때는 삶을 살 때 결핍에 대해서도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욕심이 안 생겨요. 공격과 적개심에 맞닥뜨려도 악의를 갖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실체, 사물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격과 적개심에 맞닥뜨려도 악의를 가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고통스럽을 리가 없죠. 마음이 평화로우니까. 그 다음에 결핍에 대해서도 탐욕을 부리지 않으면 쓸데없는 욕심이 없으니까 고통스럽지 않겠죠. 그게 바로 조견 오응곡의 도일체고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할 때는 행복과 불행은 순전히 선택적이다. 중용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성적 사유로서 사물을 관조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찰하지 않은 삶은 도둑맞은 삶과 같다는 건데 뭐냐면은 우리 많은 경우는 본능에 끌려서 그러니까 불교로 말하면 업이죠. 업에 끌려가지고 마치 로봇처럼 업이 정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니까 그러지 말고 깨어서 내 마음을 살피면 나의 성향을 알게 되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이성적 사유만으로는 도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는 전체를 보는 건데 이분법적인 사고의 바탕을 둔 이성적 사유에는 한계가 있어서 꼭 명상을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해하는 것과 깨달은 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중도의 실천으로 8정도를 강조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불교도니까 아까 그 비추이는 마음에 쓴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아침 저녁으로 40분씩 좌선할 걸 권한다고 그러는데 또 차드맹탄이라 그래가지고 실리콘밸리의 불교의 그 마음 챙김 명상을 퍼뜨린 사람은 2분이라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에는 시간이 있는 분은 뭐 1시간 해도 좋고 2시간 해도 좋은데 적어도 30분 정도 아침 저녁을 하고 시간이 없는 분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10분씩은 하면서 성찰해가지고 자기 마음과 자기 몸과 느낌을 조용히 관하는 훈련을 해야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불교의 진리를 실천하는 힘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의 원리란 건 뭐냐면은
부처님이 존재 비존재 상주 단멸의 양극단을 떠나 중도를 태하는데 이거 참 이상하죠. 존재하면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또 영원히 살거나 죽으면 끝이지 상주 단멸을 떠나서 중도를 취하니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건 우리가 보통 사람들 이해 못해요. 근데 양자각을 한 사람들은 깨따지지 못했지만 뭐 그럴 수 있겠네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지금쯤은 그런 시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제가 믿는데 믿어도 되겠죠? 불의 원리는 이성적 사유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반야로 직관하고 체득할 건데 뭐 제가 이제 양자각의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뇌과학자 제임스 오스틴의 체험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뇌과학자 제임스 오스틴은 하버드대학교 그 뇌과학자인데 이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좌선을 했다고 그래요. 했는데 그 하버드대학교에서 그 MIT로 가는 쪽 보면 그 캠브리지 지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하철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해가지고 소위 깨침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이게 선과 뇌의 학령이라는 책에서 그대로 여러분이 확인해 보라고 내가 그 53페이지에 있는 걸 쓴 거예요. 체험의 역설이 넘쳐난다. 한없이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공존하고 색과 공이 동시에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 무아의 경주에서 매 순간 현재에서만 살아갑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즐긴다는 뜻입니다. 이 경주에서는 이전에 선과 악이라고 이름 붙인 그런 상태에서 자유롭다. 선악에서도 자유로워요. 공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근데 그때 자유로운 것은 그냥 선과 악을 잘 판단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공명정대하고 이것은 옳은 거니까 이걸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탁 마음이 그냥 열려버려가지고 그러면 실체론적 사고는 뭐냐면은 우리가 선과 악의 대립인데 사물을 실체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관계론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의 개념은 달라지고 선악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거예요. 이분법적인 사고라는 건 뭐냐면은 사물을 실체로 보는 것이, 그러니까 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이분법적인 사고의 바탕으로서 선과 악을 대립적인 관계를 보고 악은 멸해야 할 대상, 선과 정의는 반드시 지켜야 할 동물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제 입으로 들리지 않고 위인들의 말을 통해서 들려드릴게요. 깐디가 한 말이거든요. 역사에 기록된 가장 극악하고 잔인한 범죄들은 종교 또는 그와 비슷한 성스러운 동기의 미명 아래 선을 위해서 악을 멸한다는 이름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중용이 없는 거죠. 인간은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서 행할 때보다 충실하고 충만하게 악을 행한 자가 없다. 버나드 쇼가 한 말이고요. 이 버트란드 러셀은 종교는 지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면에서 어렵다. 아주 종교를 신랄하게 비판한 건데, 이게 뭐냐면 실체적인 사고로서 나만 옳다. 이것이 정의고 저것은 악이다 할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뜻이고, 이거 물리학자입니다. 와인버그는 뭐라 그랬냐면은 아주 물리학자답게 말했어요. 종교가 있든 없든 악한 일을 하는 사람과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있게 말하는데 그건 동의하죠. 그런데 착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려면 종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종교를 실체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공과 중도의 이치에서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반야신경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겁니다. 사물이 공해라면 악에도 실체가 없을 것이고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서 보듯이 자신과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중도적으로 사물을 보고 남을 용서하고 포용하게 될 것입니다. 악의 실체가 없는 것이라면 악행이라는 것은 무지에서 온 것이라고 보고서 악을 멸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치유해야 될 일종의 병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무지에서 그런 짓 하는 거니까 불쌍히 여기고 지장보살처럼, 지장보살이야말로 보살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데 지옥 중생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진리가 있고 종교 진리가 진리의 바탕을 두고 있다면 종교가 할 일이란 무지한 사람에게 사물에 대한 반이치를 가르치고 정도를 곧도 읽게 해줘 있거든요. 그게 바로 공과 중도예요. 그래서 불교가 2500년 동안 참된 평화의 가르침을 입증하였다는 평을 드는 것은 바로 공과 중도 사상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과 중도 사상은 바로 평화의 철학적 기반을 말하는 사상이고, 공과 중도 사상이 없으면은 아까 간디나 그 물리학자 와인버그나 러셀이나 버나드 쇼가 말한 것처럼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과 중도 사상은 남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룬 기본 철학을 말해 준 거죠. 우리가 또 남과 대할 때 공과 중도의 관점에서 남을 대하면은 내가 인품이 넉넉하고 너그러운데 남들이 나를 왜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 평화가 오죠. 그 다음에 개인이 행복을 말하는, 왜 개인의 행복을 말해야 되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마음이 넉넉하니까 그 사람 행복해지겠죠. 공과 중도의 실천자가 보살입니다. 보살은 종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라고 하죠. 그 보살의 상을 마련해 준 것이 바로 짧은 경전이지만 반야신경에서 말한 반자재 보살, 행신 반야기, 조경, 고경경 이치입니다. 오늘 강의 제가 복잡한 걸 제가 정리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얼마만큼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